때 또는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열이 2학년 때 있다가 1학년으로 내려가서 우리 친구들이 다 배웠는데 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열 에너지와 똑같은 개념을 다른 단어로 배웠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열 에너지를 뭐라고 배웠냐? 배웠다고. 열 에너지를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을까? 열량.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열량이라는 게 원래 이름이 열 에너지예요. 이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첫 번째, 열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 열이라는 거의 원래 이름이 열 에너지고요. 이걸 중학교 때는 열량이라는 단어로 배웠단 말이야. 자, 이 열과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온도요. 온도와 열은 다른 말이야. 온도와 열은 달라. 뭐가 다르냐면 내가 이렇게 물체를 만졌을 때 아 차가워 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건 열을 표현한 거야? 온도를 표현한 거야? 온도 표현한 거지 열을 표현한 게 아니야. 되겠어? 온도라고 하는 건 얼마나 차, 얼마나 뜨거워 라고 하는 물체의 차고, 뜨거움 정도를 표현한 게 바로 온도죠. 그래서 이건 온도예요. 얼마나 차가워, 얼마나 뜨거워를 표현한 건 온도란 말이죠. 그 온도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3가지 체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온도계인데요. 그 온도계에서 온도 체계는 섭씨 온도라는 것과 하씨 온도라는 것과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 이거 3개 썼었어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섭씨 온도라고 하는 스몰 t로 표현합니다. 기호로. 단위는 도시죠. 하씨 온도는 F로 표현하고 단위는 도F예요. 근데 얘네들은 물체가 얼마나 차고 뜨거워라고 하는 기준값을 만들 때요. 이 섭씨 온도와 하씨 온도는 바로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온도를 만든 겁니다. 그죠? 물의 상태는요. 온도를 낮췄을 때 물이 얼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물의 어는 점이라고 해요. 똑같이 얼기 시작하는 그 온도를 섭씨 온도에서는 0도, 하씨 온도에서는 얼마? 32OF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물의 온도를 높였을 때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물의 끓는 점이라고 하는데 물의 끓는 점을 우리는 섭씨 온도에서 100도로 표현하지만 하씨 온도는 212OF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 그 온도 차이를 우리 섭씨 온도에서는 100등분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를 섭씨의 1도라는 온도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화씨는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180등분으로 훨씬 더 촘촘하게 잘라버린 거예요. 180등분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한 칸을 화씨 온도의 1도F야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드는 온도 체계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씁니다. 근데 실제로 과학에서 쓰는 온도 체계는 섭씨도 화씨도 아닌 절대 온도를 우리가 쓰죠. 절대 온도를 라지 T로 쓰고요. 단위는 켈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얘는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물질 속에 기체 안에 기체 입자가 있는데 이 기체 입자가 얼마나 활발히 움직여 라고 하는 건 얼마나 뜨거워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그 자체를 온도로 만들어 놓은 게 절대 온도예요. 되겠어? 물체 속에 있는 기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온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의 상태 변화가 아니고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그대로 온도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 중에 10켈빈 속에 있는 기체가 있고요. 그래서 20켈빈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기체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10켈빈이 기체에 비해서 20켈빈이 기체가 운동 에너지 정확하게 2배 커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정확하게 온도로 표현했기 때문에 온도가 몇 배 높으냐에 따라 운동 에너지가 몇 배 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되겠어?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절대 온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요. 절대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기체의 운동은 활발하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도 커지겠죠. 절대 온도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10켈빈일 때보다 20켈빈일 때 운동 에너지 정확하게 2배 커요. 그러면 온도를 점점 낮추면요. 운동이 점점 느려지다 어느 순간이 되면 기체의 운동도 멈추는 순간에 온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0켈빈으로 잡은 거죠. 0켈빈으로 잡은 겁니다. 그 0켈빈이라고 하는 온도 안에서 모든 기체의 온도는 멈춥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래서 엄청 차가운 온도입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사실은 이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가 있어서 영하라는 온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겨울에 영하 30도 이렇게 되잖아요. 화씨 온도도 영하 온도가 있어요. 근데 절대 온도는 영하라는 온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온도가 0켈빈입니다. 그래서 영하라는 온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을 때의 온도가 0켈빈이에요. 그 0켈빈을 우리가 섭씨 온도로 표현하면 영하 273도씨가 0켈빈이에요. 영하 273도씨가 0켈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열동 에너지의 개념으로 다룰 거니 열을 표현하기 가장 쉬운 온도로 에너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절대 온도로 모든 온도를 표현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를 어떻게 하면 절대 온도 돼요? 라고 하면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 돼요. 그러니 물이 어는 점이 0도라 그랬죠? 물의 어는 점 0도가 사실은 절대 온도로 표현하면 얘는 얼마? 273켈빈이란 얘기고요. 물에 끓는 점 100도는 사실은 373켈빈입니다. 켈빈으로 표현하면. 자, 그렇다면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 보이세요? 온도 간격이 100등분입니다. 똑같이. 그중 한 칸이 절대 온도의 1켈빈인데 그래서 이 한 칸의 온도 차이가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에서 온도가 3도 올라갔어. 절대 온도도 정확하게 3켈빈 올라갑니다. 온도 차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온도계 체계를 우리는 쓰고요. 앞으로 과학에서는 모든 온도를 다 절대 온도로 바꿔서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체 기억나요?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기체의 부피를 바꿀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뭐에 의해 바뀌니? 압력에 의해 바뀌어요. 우리 이거 배웠거든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커지는 비례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그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커지니까 찌그러진 탁구공도 펴집니다. 됐죠? 이걸 설명한 과학자가 누굽니까?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는 거야. 이거 누굽니까? 샤르. 그래서 우리는 샤르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온도와 부피 사이에 정확하게 비례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한 사람이 샤르리야. 그래서 샤르리라는 사람은 절대 온도와 기체의 부피는 정비례해. 비례한다는 얘기는 꼬맹아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근데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샤르의 법칙은 절대 온도분의 부피가 일정한 상수값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압력반은 어떤데요? 압력을 높이면 세게 누르면 기체의 부피는 줄어듭니다. 맞죠? 부피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한 사람 아십니까? 누굽니까? 누굴까요? 보일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과학자 이름을 안 가르쳐줬어요. 되겠어? 그냥 반비례해 이걸로 끝났는데 이걸 설명한 과학자가 보일이라서 우리는 이걸 보일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래서 그 보일 법칙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근데 반비례 관계가 있을 때 이 그래프에 있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그 점에 해당되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게 반비례죠. 되겠어? 그러니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또 다른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요. 이게 보일 법칙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어차피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는 비례하고 압력과는 반비례해서 각각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특별한 상수, 이 둘을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특별한 상수를 찾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 상수죠. 그걸 찾자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고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특별한 상수를 난 찾아야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기체는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일 때 기체가 1몰기에 있으면 기체가 한 덩어리 있으면 그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22.4리터거든요. 그래서 라고 하는 걸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알아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절대 온도는 0도니까 273켈빈을 집어넣고요. 압력은 1기압이니까 1기압 집어넣고요. 이때 됐어. 기체 한 덩어리가 차지하는 부피는 22.4니까 22.4를 집어넣어요. 그랬을 때 이 상수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됐어. 근데 만약에 똑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한 덩어리가 아니고 두 덩어리면 그 두 덩어리가 차지하는 부피는 2배 크겠죠. 됐어? 기체가 세 덩어리면 부피가 3배 커지니까 상수값도 3배 커져요. 됐죠? 그러면 기체가 세 덩어리가 아니고 n 덩어리면 됐니? 자, 상수값도 n배 커져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샤를 법칙, 보일 법칙 그리고 입자수가 곧 부피라는 아보가드로 법칙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식을 세워놓은 거죠. 이걸 우리가 그 멋진 기체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분수로 쓰면은 귀찮으니까 얘를 이렇게 넘겨서 우리는 기체 방정식 P 보이는 NRT야 이렇게 쓴 거야. 이게 기체 방정식이야. 되겠어? 근데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우리는 원래 이렇게 읽었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기체 방정식 그냥 이렇게 읽어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체 방정식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만들어서 쓴다. 그래서 모든 기체에서 일어나는 역학은 이 기체 방정식으로 다 풀어요. 기체 방정식으로 다 풉니다. P 보이는 NRT.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피스톤 속에다가 기체를 집어넣고요. 내가 이 기체가 N개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막 가열을 하잖아요. 가열을 해서 온도도 높이고 압력도 높이고 아무튼 막 변화시켜.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기체의 부피도 증가해. 아무리 변해도 그 안에 있는 기체의 입자수 안 바뀝니다. 상수값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NR이라는 이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죠. 그러면 이 일정한 값을 갖는 얘를 없애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PV는 항상 절대 온도와 무조건 비례해야 돼. 우리는 이것만으로 물리 문제 다 풀어요. 되겠어? PV는 절대 온도와 비례한다. 이걸로 다 푼다고요. 되겠어? 그래서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고 거기서 우리는 PV는 절대 온도와 비례한다. 요거 가지고 앞으로 모든 문제 다 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섭씨 온도 안 돼. 화씨 온도도 안 돼. 이거 가지고 모든 문제 다 풀 거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이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열이라고 하는 열 에너지가 원래 뭔데요? 우리는 중학교 때 열량이라고 배웠는데 그건 우리가 이렇게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를 접촉시켰다고 치자. 접촉시키면 여기는 80도의 뜨거운 물 100g 있어. 여기는 20도의 차가운 물 200g 있어. 근데 둘을 접촉시키면 모든 열은 항상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이동한다. 됐어? 그래서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시키는 순간 무조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한다 그러지? 근데 무한대로 계속 이동하는 거 아니지? 언제까지만 이동해?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만 이동해. 자, 그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다 보니 당연히 A라고 하는 뜨거운 물은 점점 열을 빌어서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차가운 물은 항상 열을 받으니까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그 순간까지 열이 이동하다가 온도가 같아지는 멋진 말, 열 평형 상태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열의 이동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열은 항상 움직이는 게 아니야.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만 움직여. 온도 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두 물체의 온도 차가 컸어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열의 양이 왕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 차가 줄어들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열의 양이 점점 줄어들다가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부터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됐어? 이때 이동하는 에너지요. 온도 차에 의해서 스스로 이동하는 이 에너지를 우리는 열 에너지라고 했다. 그걸 중학교 때 열량이라고 불렀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때요. 열평형이 T도에서 됐다고 치자. 이때까지 열 얼마 이동했어요? 이동한 열의 양이 얼마예요? 그거를 중학교 때 열량 구하는 식, 그래서 우리 열량 구하는 식이 시한타기야. 이렇게 외웠어요. 맞죠? 열량 구하는 식이요. 물체의 비열에다가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량을 곱하는 거야. 이만큼의 열을 뜨거운 물체는 잃고 차가운 물체는 똑같은 열을 받은 거야. 그러니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이나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나 이거 같아 라는 방정식으로 다 푸는 거야. 됐죠? 방정식으로 다 푸는 거야. 그 중에서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 계산하고 싶어요. 네, 물의 비열은 1이니까 1입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체의 질량이 100g이라 그랬으니까 100이고요. 온도 변화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빼면 되니까 80에서 T 빼면 이게 온도 변화량이겠죠. 차가운 물체도요. 물이니까 비열은 1이고요. 질량은 200g이라고 했네요. 온도 변화량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는 거니까 요번에는 T에서 20을 빼야 됩니다. 이 양이 같다라고요. 그랬을 때 쓸데없는 숫자 날리시고요. 계산해 보시면 80-T는 2T-40이에요. 그러면 3T는 40이니까 T는 3분의 40이에요. 3T는 120이니까 T는 40이라고. 그래서 얘는 40도에서 열평형이 됐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낼 수 있어. 얘네 요즘에 중학교에서는 열평형 되는 온도 계산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반드시 나오니까. 그래서 열평형 되는 온도가 40도라는 거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T자리에다가 40을 집어넣으면 이때 실제로 더운 물이 잃은 열량 또는 찬물이 얻은 열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운 물이 잃은 열량을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4000 나옵니다. 4000의 열이 이동했구나. 그 얘기예요. 됐어? 자, 그랬을 때 이 4000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구한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 아니면 킬로칼로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4000 칼로리일까요? 킬로칼로리일까요? 이놈의 새끼들. 어떻게 알아요? 질량 단위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어넣은 질량의 단위가 100 뭡니까? g이죠. 됐어? 질량 단위를 g으로 계산하셨으면 열량 단위는 칼로리입니다. 질량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집어넣었으면 열량 단위는 킬로칼로리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결정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때 이동한 열량이 4000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꼬맹아 하나만 더 알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비열이라는 거의 정체 알아요.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지. 맞죠? 근데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을 고등학교 때 씁니다.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을 우리는 뭐라 그러니? 이걸 열 용량이라고 불러요.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총 열 에너지. 그래서 열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됐냐? 네. 그중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지만 열 용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질량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니까. 되겠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평형과 그 다음에 열양이라고 하는 열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선생님 열량이라는 단위는 칼로리지만 열에너지는 줄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칼로리를 줄로 바꿀 수 있어요? 있어요. 그걸 실험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1칼로리가 도대체 몇 줄과 같으냐? 되겠어? 어떻게 실험했어요? 물에다가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막대기를 이렇게 꼽아요.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를 달아서 이 추를 툭 하고 치면 얘가 감기면서 두릉 내려옵니다. 물체가 내려오죠. 그럼 내려오면서 이 추가 가지고 있는 추의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추의 뭐로 바뀌니?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 안에 있는 프로펠러를 같이 돌립니다. 됐죠? 근데 프로펠러가 돌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안에 있는 물이랑 마찰합니다.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 물의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물 100g의 온도가 2도 올라갔다. 그럼 물이 받은 열량이 얼마야? 계산할 수 있겠죠. 되겠어? 그래서 이때 운동 에너지가 바로 물의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추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열 에너지는 같겠죠. 그래서 보니 열 에너지는 10만큼 증가했는데 추의 감소한 에너지가 100이었다고 치자. 되겠어? 그럼 우리는 뭘 알아요? 1칼로리의 크기가 10줄이랑 같은 거네. 이렇게 환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한 과학자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줄의 실험장치라고 얘기해요. 되겠어? 그래서 줄이라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요. 이 실험을 통해서 1칼로리가 4.2줄이랑 같다는 걸 알았다. 1칼로리가 4.2줄이랑 같다는 걸 알았다. 다시 말해 1kcal가 4200줄이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업적을 통해서 에너지의 단위를 줄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1과 에너지의 단위를 줄쓰게 된 건 바로 열량과 열에너지를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열의 일당량이라는 상수값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되겠니?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열이 뭔 줄 알았어요?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합니다. 열이라고 하는 거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는 뭐다? 에너지.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에너지라고 정의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열에너지라고 정의했다. 자,
이러한 열과 관련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고등학교 때 그대로 나옵니다. 뭐요? 상태 변화. 우리요. 이렇게 비커에다가 열나 커다란 얼음을 집어넣고 온도계 꼽은 다음에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를 관측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요. 그랬더니 이러한 열이 이 알코올 램프에서 얼음으로 가면서 얼음의 온도표를 변화시키죠. 맨 처음에 온도가 영하 10도였다고 치자. 얼음의 온도가 영하 10도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계속 가열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열을 받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계속 올라갈 줄 알았더니 아니야.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가다가 온도가 일정해져. 그래서 왜 일정하지? 계속 일정할까? 그러고 나니까 얼음이 다 녹고 나니까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랬다 다시 일정, 다시 올라가는 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거꾸로요. 온도가 낮아졌다가 아까 그 높이에서 다시 멈췄다가 내려갔다가 아까 그 온도에서 다시 멈추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열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열은 한 번에 물체의 온도만을 높이든지 또는 상태 변화만 일어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은 온도만 높이고 있는 거다. 근데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 구간은 반드시 상태 변화를 하는 구간이다. 되겠어? 그래서 첫 번째 고체였다가 그 다음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가 이 구간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됐죠?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그 온도를 우리는 이 물질의 녹는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랬다가 다 녹고 나면 그 다음에 온도가 다시 올라가고 자 올라가다가 다시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선 다시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해. 그 중에서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온도를 모든 물질의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온도를 높이거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은 반드시 상태가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학교 1학년 때요.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보면서 물질마다 끓는 점은 다 달라. 그리고 열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상태가 변할 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아. 이것도 알았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다시 보자. 이 그래프를 다시 보면요. 이거 얼음이 100g짜리였다고 치자. 100g짜리를 영하 10도에서 내가 온도를 높여서 지금 똑같은 열원장치로 계속 가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온도가 영하 10도에서 0도까지 되는데 가열한 지 1분 만에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그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몇 분 걸렸냐면 2분이 더 걸려서 여기가 3분입니다. 그랬다가 얘가 0도에서 이제 물이 다 녹았어. 물이 됐어. 그리고 나서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100도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3분 더 걸려서 여기가 6분이라고 치자. 그리고 나서 그 물이 완벽하게 다 끓어서 수증기가 될 때까지는 됐어. 4분 더 걸려서 10분 됐다고 치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시간을 주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번 구간이 받은 열에 비해서 2번 구간이 받은 열은 2배 많을 거다. 이걸 알 수 있죠. 됐어? 네, 시간이 2배 많이 걸렸으니까 열도 2배 많이 받았을 거예요. 되겠어? 자, 그래서 이때 받은 열의 양을 우리가 Q라고 하면 이 순간에 받은 총 열의 양은 EQ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니? 시간이 곧 받은 열의 양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구간에 받은 열의 양은 3Q겠네요? 맞아요. 이 구간에 받은 열은요 4Q겠네요? 이거예요. 이거 알 수 있어요. 시간은 곧 받은 열의 양에 비례합니다. 되겠어? 그걸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나는 그러면 결국이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얼음일 때요. 100g짜리를 온도를 영하 10도에서 0도까지 10도 올리는데 10도 상승시키는데 열량이 Q필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녹아서 물이 되고 나서는 됐어. 물이 되고 나서는 온도가 0도에서 100도까지 100도 올라가야 됩니다. 100도 올라가야 돼요. 그럼 당연히 10도 올라갈 때보다 100도 올라가야 되니까 열량이 10배 큰 거 아니야? 아닌 거 보이시죠? 100도를 상승시키는데 이때 필요한 열의 양은 3Q예요. 10배 많이 필요한 게 아니네? 그럼 무슨 말이야? 상태에 따라서 온도를 변화시키는 열의 양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음일 때는 Q라는 열에 의해서 온도가 10도 올라가는데 물이 되면 100도를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 3Q밖에 안 되네.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100g인데 온도를 1도 높이는데 얘는 그렇다면 1도 상승하는데 필요한 열량은 10분의 Q네요. 얼음은. 물은요. 1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의 양은요. 얼마입니까? 100분의 3Q예요. 얘가 더 많아요. 1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열이 필요한 건 얼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꼭 뭘 얘기할까요? 물질을 같은 질량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 그거 뭐라 그랬어요? 비열이요. 그러니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 뭐가 다르다? 비열이 다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은 H2O라도 그게 얼음이 고체냐 아니면 물인 액체냐에 따라서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달랐구나. 됐죠? 그 중에서 같은 온도를 높이는데 훨씬 더 열이 많이 드는 애가 비열이 크다는 얘기죠. 얘는 비열이 작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열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요. 보시면 그렇다면 선생님 얘는 Q에 10도 올라갔으면 얘는 Q에 대략 33도 올라갔다는 거죠. 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 변화가 클수록 비열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하니? 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 변화요.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그래서 온도가 더 잘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비열의 역수를 얘기한다. 기울기가 훨씬 더 완만할수록 비열이 크다는 얘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 비열이 다르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역수값이 비열이다. 온도가 잘 안 바뀌어야 비열이 큰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비열도 비교하실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중학교 1학년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실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 다 다르게 그립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 끝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드세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비열이 큰 거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건 비열에 따라서 온도가 잘 바뀔 수도 있고 적게 바뀔 수도 있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요. 이 구간에도 열을 사용하고 있잖아. 됐죠? 그래서 고체가 액체되는 상태 변화를 융해라고 하고요. 그 융해가 일어나는 동안 필요한 총 열의 양을 융해, 열,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액체가 기체로 상태 바뀌는 걸 우리가 기화라고 하고 기화가 다 일어날 때까지 필요한 열을 기화, 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100g의 얼음을 녹일 때와 100g의 물을 끓일 때 필요한 열의 양이 같겠니? 달라요. 열의 양이 같으면 이 구간의 길이가 같아야죠. 다르잖아요. 달라요. 이 또한 다릅니다. 상태가 달라지면 그 물질을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총 열의 양도 다 달라요. 하지만 얘네들은 상태가 바뀌는 동안에 마치 열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됐죠? 그래서 상태가 변하는 동안 필요한 열을 잠자는 열 또는 눈에 안 보이는 숨은 열이라고 불러요. 상태가 바뀌는 동안에 필요한 열을 우리는 잠열 또는 숨은 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잠열, 숨은 열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화열이 있고요. 융해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화열이 있고요. 뭐 이런 열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기화열은요. 기화열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데 필요한 열이잖아요. 근데 같은
물질이면 기와열과 똑같은 게 바로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액화열입니다. 같은 물질이에요. 같은 물질이면 융해열이라고 하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순간에 필요한 열이 그래서 거꾸로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데 필요한 열의 양과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응고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응고열을 가르쳐주면 융해열을 가르쳐준 겁니다. 기화열을 가르쳐주면 액화열을 가르쳐준 겁니다. 되겠어? 같은 말이야. 근데요, 선생님, 물 100g을 끓일 때 필요한 열과 물 1kg을 끓일 때 필요한 열은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 잔열들은요, 모두 다 그 물질 1kg을 가열하는 데 필요한 총열의 양을 나타내거나 또는 1g을 가열하는 데 필요한 총열의 양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1g이 아니고요. 선생님 100g이면 100배 하시면 돼요. 되겠어? 예를 들어 물에 융의 열이 얼마냐면 80칼로리/g입니다. 그러니까 얼음 1g을 녹일 때는 80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해. 이 얘기예요. 그럼 물 100g, 얼음 100g이면 이거에 100배 필요해요. 그래서 8000칼로리가 필요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잠열이라는 단어가 뭔지 기억해둬라. 잠열이라는 단어가 뭔지 기억해둬라. 그랬을 때 여기에서 융해열이 얼마냐면 2Q라고 줬어요. 융해열이 2Q라고 줬고 그 다음에 기화열이 3Q라고 줬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질량이니까 융해열보다 기화열이 1.5배 더 크네?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있죠. 되겠어?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다. 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래프도 다시 보자. 그 그래프 안에 많은 얘기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열은요, 상태 변화하는 데도 사용되고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도 사용되지만 이러한 열은 에너지니까 일할 때도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열이요, 일할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열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설명한 게 여러분들이 토할 뻔했던 연력학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토할 만큼 어려웠던 연력학 법칙이죠. 연력학 법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연력학 제0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서.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고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연력학 법칙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죠? 연력학 제0법칙은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의 온도가 같아. 근데 B라고 하는 물체와 C라는 물체의 온도도 같아. 그렇다면 굳이 측정해보지 않아도 따라서 A와 C의 온도가 같다라는 3단 문법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연력학 제0법칙의 얘기입니다.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다면 당연히 A와 C의 온도는 같아야 돼 라고 하는 열 평형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너무 평이하기 때문에 안 배워.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요거 두 개죠. 이게 시험에서 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연력학 제1법칙은요. 열 에너지도 보존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합니다. 열도 에너지. 이걸 설명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막혀있는 피스톤 안에요. 기체를 집어넣어요. 기억나요? 그리고 외부에서 알콜 램프로 가열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알콜 램프가 뜨거우니까 알콜 램프에서 기체 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열량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 기체에 가해진 총 열량은요. 100줄이라고 치자. 그럼 100이라는 열을 받으면 그 열을 뭐 할 건데? 라고 하면 기체는 일부 돼서 자기 스스로가 뜨거워져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데 씁니다.
이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운동 에너지를 다른 말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 이제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됐어? 그래서 내가 받은 열량 중에 일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씁니다. 예를 들어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40만큼 썼다고 치자. 그래서 기체는 그 40만큼의 열을 받아 뜨거워져서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활발해진 기체가 돼서 세게 피스톤 뚜껑에 와서 부딪히니까 피스톤 뚜껑을 밀고 가요. 그래서 뚜껑이 이만큼 밀립니다. 그러면 뚜껑의 입장에서는 기체로부터 힘을 받아서 밀려갔으니까 E를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중 나머지 에너지는 피스톤 뚜껑을 미는 E라는 데 썼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받은 열 에너지와 기체가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한일의 양을 합한값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열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안 빨라? 괜찮아? 안 빨라? 할만해? 자, 그중 열 에너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스칼라 값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인데 스칼라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 때 방향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표현한다.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0. 열 에너지가 플러스 100도 있고 마이너스 100도 있어? 오케이. 플러스 100은요. 기체가 지금 열을 흡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는 마이너스는 기체가 열을 밖으로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열 방출. 열량이 0이라는 건 열이 에너지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는 열의 출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멋진 말로 우리는 단열되어 있어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요번에 구름 생기는 원인은 단열 팽창이야. 이 단어 배웠잖아요. 됐죠? 네. 수증기에 열을 공급하지 않고도 수증기의 부피를 크게 할 수 있어.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도요. 플러스 40도 되고 마이너스 40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인데 언제 활발해져요? 뜨거워질 때.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라는 얘기를 기체가 뜨거워지고 있네? 이 뜻이잖아요. 됐어? 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라는 건 기체의 온도 상승을 얘기합니다.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건 기체의 온도 하강을 얘기합니다. 내부 에너지가 0이라는 건 기체의 온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온도가 같다? 드몬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죠? 드몬.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한일이 플러스 60이야, 마이너스 60이야, 또는 0이야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한일이요. 플러스 60은 무슨 뜻이에요? 이를 받아서 기체가 들어있는 부피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됐어? 네. 자, 한일이 플러스라는 건 부피 증가. 한일이 마이너스라는 건 기체의 부피 감소. 기체가 들어있는 공간에 부피가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한일이 0이라는 건 기체가 들어있는 부피의 변화가 없다. 부피 일정. 그걸 우리가 등무적 구간이라고 해요. 적자가 부피 적자거든요. 부피가 일정해. 안 바뀌어. 이런 뜻이야. 괜찮다 그래서 이 속도로 가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괜찮아? 오케이.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판단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여기까지는 잘 안 나와. 여기까지는 잘 안 나와. 되겠어? 이걸 해석하는 부분은 잘 안 나오는데 한 번만 해보자. 요번에 목일 3학년이요. 화투 문제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목일 애들 과학 점수가 박살났습니다. 목일 3학년이요. 70점대가 보편적 점수가 됐어요. 막 80점, 90점 맞던 애들이 다 70점대로 내려갔습니다.
학교에서 모근중학교 2학년 국어 선생님처럼 목요일중학교 3학년 과학 선생님들이 미쳐가지고 수능 문제 같은 그런 개념들을 막 냈어요. 네, 애들이 막 미쳤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 패턴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자, Y축은 압력, X축은 부피라고 칩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피는 누구예요? 피스톤 속의 부피를 얘기합니다. 됐어? 피스톤 속의 압력과 부피를 그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심플하게, 가장 간단하게 학교 가서 자기 고등학교에서 이걸 했으면 꼭 알아둬야 되고요. 이걸 우리 선생님을 안다, 버려도 됩니다. 교과 과정에는 없어요. 근데 개념에서 살짝 물어볼 때가 있어서 여러분이 해드리는 겁니다. 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피스톤의 속에 있는 환경이 A였다가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한 과학자가 카르노라서 우리는 카, 르, 노, 수, 환, 기, 관 이렇게 얘기해. 이 그래프를 카르노 순환기단으로 바꾼다. 그랬을 때요, A에서 B로 가면서 B에서 C로 갈 때, C에서 D로 갈 때, D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동안, 자, 열량 Q는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네들의 각각의 값이 어떻게 되고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전체 값은 어떻게 될까? 요거 한번 볼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학교에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넘사벽의 내용이다.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분을 살짝 생략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보자. 자, 여러분들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가서 다시 C로 돌아올 때 내부 에너지는 온도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온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거 판단해야죠. 이거 판단할 때 쓰는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절대 온도와 비례합니다. 아까 했던 거. 자, 그러면 A, B, C, D, A 이때요. 얘네들의 온도는 대략 몇 도에 가까운 온도인데 그거 모르죠. 여기 온도 없으니까. 대신에 온도와 비례하는 압력 부피값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여기 1, 2, 여기 1, 2라고 치자. 되겠어? 자, 그러면 A의 온도에 해당되는 압력 부피 곱한값은 1입니다. 얘의 온도를 우리는 1로 보자. 되겠어? 그럼 B는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2입니다. 그러면 A일 때보다 온도가 2배 커졌네? 이 뜻입니다. 2배 커진 거야. 되겠어? 자, C는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4입니다. 그럼 B보다 온도가 또 2배 커진 겁니다. 되겠어? 자, D는요, 2 곱하기 1이니까 2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2분의 1로 감소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A의 온도는 1 된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 당연히 A에서 B로 가는 동안 온도는 2배 상승한 거죠. 됐습니까? 온도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2배 증가했으니까 됐어. 증가한 값을 됐어. 네, 이거 얼마 증가했습니까? 1 증가했다고 치자.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1 증가했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2 증가했어요. 이렇게 가면서 2만큼 감소했어요. 1만큼 감소했어요. 이렇게 보자. 되겠어? 그래서 A에서 B로 가면서요, 온도가 1만큼 상승해서 내부 에너지도 1만큼 상승했어요. 이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2만큼 상승, 2만큼 감소, 1만큼 감소 이 얘기예요. 되겠죠? 하겠죠? 됐죠? 이 칸 다 채울 수 있겠죠? 되겠니? 온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찾아내면 온도 변화를 됐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제 이거 돼. 자, 그 다음에 한일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한일은 기체가 들어있는 공간에 부피 변화를 봤어. 부피 변화. A에서 B로 갈 때 부피는 안 변했어요. 부피는 계속 1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한일이 없다는 뜻이죠.
됐어? 그러면 이 둘을 더한 값이 출입한 열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출입한 열의 양은 플러스 1이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A에서 B로 갈 때는 반드시 열을 흡수했구나. 얼마만큼? 1만큼. 근데 흡수한 모든 열은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만 썼고 일은 안 했구나. 이게 판단이 돼야 돼요. 자, B에서 C로 갑니다. B에서 C로 갈 때 부피는 1이었다가 2로 증가했어요. 이 새끼 이랬네. 맞습니다. 얘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러면 한 일은 얼만데요? 라고 하면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만큼이 한 일의 양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얘는 한 일이 1 곱하기 2 됐어? 이때 한 일은 플러스 2야. 이게 되는 거야. 되겠어? 한 일은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입니다. 늘어났으니까 플러스고요. 밑에 있는 면적이 2니까 2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출입한 열의 양이니까 열이 4만큼 들어왔구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열을 4만큼 흡수했구나 이 뜻입니다. 됐어? 주원 이해 안 되는 거 얘기해. 없어? 괜찮아? 자, C에서 뒤로 갑니다. C에서 뒤로 갈 때요. 됐어? 열은 이만큼 방출했고요. 부피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때 한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출입한 열은요. 이만큼 열을 방출했다는 뜻입니다. 돼요. D에서 A로 갑니다. D에서 A로 갈 때 됐어? 내부 에너지도 감소했지만 사실은 부피가 줄어요. 부피가 줄 때가 마이너스의 1입니다. 얼마만큼 1을 받았는데 자 밑에 있는 넓이라고 했으니까 넓이 구하시면 되죠.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는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1만큼의 1을 됐어? 네 받았다 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럼 결국은 이때 출입한 열의 양은 얼마입니까? 이만큼의 열을 방출했어요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열을 흡수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어디? A에서 C까지 가는 구간은 열을 흡수하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C에서 다시 A까지 돌아오는 구간이 열을 방출하는 구간이야. 이런 거 물어봐요. 됐어? C에서 D로 가는 구간은 열을 흡수했게 방출했게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따지셔야 돼요. 됐니?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얘입니다. 한 바퀴를 다 돌아올 때까지 A에서 출발해서 A로 왔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를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야.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진 거야.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 내부 에너지의 총 변화량을 다 더해보시면 0 나오는 게 맞습니다. 0이어야 돼요. 0이어야 돼요.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되겠어? 내부 에너지의 총 변화량을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내부 에너지 총 변화량은 언제나 0 돼야 된다. 그러니 여기다가 한 군데 아무 데나 블랭크를 뚫어놔도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0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됐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요. 한일의 양이요. 그래서 일을 한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는데 이거 다 더해보시면 이거 플러스 1인데 처음부터 이 그래프에 있었습니다. 어디요? 플러스의 1에서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시면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한 바퀴 도는 동안 내부의 면적입니다. 한 바퀴 도는 동안 내부의 면적 플러스 1이 총 한 바퀴 도는 동안 한 전체 1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도 이렇게 블랭크를 뚫어놨을 때 여기 얼마 돼야 돼?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값이 플러스 1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2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되겠어요? 이 얘기야. 그럼 보면 토탈도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얘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내부의 한 일이 총 출입한 열량과 같아야 돼. 이 값이랑 이 값은 언제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블랭크 뚫어놔도 채울 수 있어야죠. 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게 여기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야.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야. 이게 연료각 제일 법칙이야. 되겠지? 항상 열 에너지도 보존되는 거야. 됐니? 이게 100이었는데 선생님 이거 30이고 이거 60이에요. 그래서 얘는 합이 90이에요. 이런 일이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야. 됐어? 열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된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게 연력학 제1법칙이야. 자,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 마지막이 뭔데? 라고 얘기하면 그 마지막이요. 열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잖아요. 그럼 그 열 가지고 일하게 하자. 열로 일하게 만든 장치가 뭡니까? 열기관. 한국말로 뭐니? 엔진. 그 엔진 어디 들어있니?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는 석유를 떼서 열을 발생시켜서 그걸로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일하게 만든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엔진이 열기관입니다. 열기관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 연력학 제2법칙이 뭡니까? 연력학 제2법칙은 자명합니다. 항상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만 가지 거꾸로 가는 열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열은 항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만 흐른다. 거꾸로 가는 일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 열은 이래요. 근데 우리 화학에선 다르죠.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결합해서 두 개의 물 됐어요.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요.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바뀌는 게 정반응이에요. 근데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생성 물질이 너무 많아지면 지네들끼리 충돌해서 생성 물질 중에 일부가 반응 물질로 분해됩니다. 그 일이 같이 일어납니다. 거꾸로 생성 물질이 반응 물질로 바뀌는 걸 우리가 역반응이라고 해서 화학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열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열은 그래서 항상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가지 역반응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반응이 가능한 걸 우리가 역반응이 가능하다, 가역반응이라고 해요. 하지만 열은 가역이 안 됩니다. 역반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역반응이 가능하지 않다. 아니 비자 써서 비가역 반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은 비가역 형태입니다. 거꾸로 못 갑니다. 알겠냐? 그러니 항상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만 간다라는 이 속성을 이용해서 만든 게 엔진이라고요. 엔진이라고요. 그래서 엔진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쪽만 뜨겁게 가열을 해. 여기서 열을 막 줘. 그럼 여기 열나 뜨거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고온.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로부터 제일 먼 쪽이 제일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온 거죠. 나는 고온부에다가 열을 줍니다. 그러면 열을 예를 들어서 100을 줬다고 쳐요. 그럼 그 100의 열은 가장 차가운 쪽을 향해서 방향을 갖고 흘러갑니다. 이 중 한 놈도 거꾸로 가는 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다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해 가는 열 중에 일부를 뽑아서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일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100을 줬는데 일하는데 40 썼어. 그럼 누가 뭐래도 열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똥꼬로 나가는 열이 60이라는 걸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이 엔진에도 열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성립하죠. 그랬을 때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 얼마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기관의 열 효율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하죠. 받은 열 중에 얼마만큼 일하는 데 썼어? 이 얘기예요. 받은 열 중에 얼마만큼 일하는 데 썼니?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받은 열 얼마? 100 중에서 40만큼 일하는 데 썼기 때문에 열 효율이 0.4입니다. 우리는 물리에서는 곱하기 100 잘 안 해요. 그래서 열 효율이 0.4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되겠어? 근데 이거랑 같은 식이 있죠. Q1분의 W인데 이 W는 Q1에서 Q2를 빼도 W 값이 나와요. 됐죠?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수학 시간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1 Q1분의
표현만 다르게 한 거죠. 됐죠? 이게 열 효율을 구하는 식인데요. 이 열 효율의 숫자가 클수록 됐어?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됐죠? 네. 그러니까 내가 100의 열을 줬는데 1도 100만큼 했어. 그럼 열 효율이 1이죠? 됐어? 네. 가장 훌륭한 거죠. 근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열 효율이 1이라는 건 열의 흐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됩니다. 되겠어? 우리는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을 영구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영구기관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기관은 만들 수 없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어긋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됩니다. 그래서요. 잘 봐. 이 표 봐. 이 표고요. 열 얼마 흡수했어? 열 흡수한 양이 얼마야? 보이니? 플러스 1 플러스 4. 이게 흡수한 양이죠. 열 흡수한 게 총 5입니다. 방출한 건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얼마냐? 마이너스 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열기관의 요율은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됐어. 네. 다른 거 돈데 5 빼기 4 한 대하고 1이라는 뜻이죠. 그럼 5분의 1.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입니까? 0.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거야. 이렇게 계산. 이게 계산이 되면 열기관의 열을 구할 수 있다. 알겠어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예요.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쏟아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들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쏟아내 봤습니다. 그 얘기가 50페이지, 51페이지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가 열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밖에 없으니까 꼬맹아 52페이지부터 선생님이 5분 있다가 됐어 설명합니다. 최대한 풀어보십시오.